우리가 피부는 손상이 되면 자연 회복이 되지만 치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오복 가운데 하나다. 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쓸수록 닳는 치아는 갑자기 쑥 빠지게 되면 우리는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식습관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치아 상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궁금증을 차근차근 좀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치과 전문의 이윤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사고나 충치로 치아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젊었을 때 이런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인 경우 제1대구치라고 하는 큰 어금니가 빠진 사진입니다. 네. 충치나 잇몸병 등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위에 앞니가 빠진 모습입니다. 네. 위에 앞니는 넘어져서 부딪히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흔히 빠지게 되는 치아입니다. 큰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씹는 게 힘들어지게 되고 주변 치아가 약해지거나 잇몸뼈가 내려가서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앞니가 빠지게 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이어지는 치료도 어렵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금니가 빠진 사진인데 네. 어금니가 빠진 공간을 옆 치아들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래 어금니가 빠진 경우 위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가 빠진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 치아가 빠지게 된 뒤에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게 돼서 얼굴 형태도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치아가 빠지고 나서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치아가 빠지면 틀니를 하기도 하고요. 또 브릿지라고 해서 보철을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치료법 혹시 있을까요? 치아가 많이 빠졌을 때 흔히 생각하게 되는 치료가 이제 틀니를 하는 방법이죠. 네. 네, 적은 수의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나 브릿지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가 빠진 부위 옆에 부분을 깎아서 치아 형태를 다리처럼 건다고 해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옆에 치아를 아무래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사진인데요. 브릿지에 비해서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게 되지만 옆에 치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해야 되겠죠. 네. 네.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워낙 대중화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임플란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요즘은 워낙 많이들 하는 치료라 임플란트 용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것 네.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네.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빠지게 돼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됐을 때 인공치근이라고 불리는 이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 부분을 네. 뼈 속에 심고 이 나사 부분이 뼈와 정확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머리 부분, 단단한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현존하는 치료 방법 중에서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치아와 가장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고 있죠.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이물감이 적고 또 씹는 힘이 가장 치아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임플란트. 사실은 임플란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임플란트는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성도 뭔가 치아와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임플란트 구조는 지금과 사뭇 다른 형태였는데요.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현재와 같이 치아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잇몸뼈 부분에 심기게 되는 인공치근, 흔히 쉽게 말해서 나사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보철물, 크라운, 이 머리 부분이라고 치아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뿌리 부분과 인공치근 부분과 보철물 부분을 연결해주는 지대주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완벽히 내 치아처럼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시간도 꽤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네, 아무래도 자연치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치아를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간단한 충치 치료보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네. 그만큼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진단입니다. 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잇몸뼈 상태가 임플란트를 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 그리고 치열이나 치아 공간이 임플란트하기에 적절한지 네.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파노라마라 불리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예, 잇몸뼈 상태를 볼 수 있고 치열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치아 사이 공간은 어떤지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다음 사진처럼 3차원 정밀 CT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3차원 정밀 CT는 잇몸뼈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서 뼈이식 계획이나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등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뼈이식도 네. 계획하게 되고, 네.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네. 임플란트 수술은 이제 1차 수술과 2차 수술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부분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최소화하고 잇몸을 열게 됩니다. 잇몸을 열고 잇몸뼈에 인공치근이라 불리는 나사 부분을 심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을 1차 수술이라고 하는데, 1차 수술이 끝나면 다시 잇몸을 꼬매서 덮어놓고 이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뼈와 단단히 결합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네. 충분한 기간을 가진 뒤에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뼈와 결합을 하게 되면 2차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1차 수술이 끝난 뒤에는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잇몸 속에 묻혀 있습니다. 2차 수술을 할 때 역시 마취를 하고 잇몸을 열어서 잇몸 속에 묻혀있던 임플란트가 구강 내로 노출될 수 있도록 이 단추 부분 같은 걸 달아주게 됩니다. 네. 이 단추 부분은 후에 이제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본뜨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2차 수술을 한 뒤에 잇몸이 충분히 아물게 되면 본을 떠서 이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이제 들어가서 네. 기능을 하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설명을 들으셨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른쪽 아래 치아 지금은 이제 실제로 치료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은 거네요. 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셔서 이제 희망하시는 부분, 희망하시는 임플란트 개수, 그리고 치료 기간 걱정되는 부분, 통증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지 충분히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촬영이 되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2차원이고요. 2차원이군요. 네, 3차원 CT를 촬영하는 과정은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그렇군요. 이렇게 엑스레이상의 소견이 좀 어떠셨나요, 이분은? 네, 이분은 이제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가 흔들리는 치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지 고민되셔서 이제 방문하셨는데 네. 사진에서 이제 타치과에서 심으신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심게 되는 임플란트 부분에 잇몸뼈가 적당히 있는지 이제 설명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임플란트 하는 과정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임플란트는 이제 1차 수술 뒤에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뼈와 결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위턱 같은 경우는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이상 뼈와 결합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되고, 아래턱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좀 통증이나 아픈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도겠죠? 아프겠죠? 예, 임플란트라고 하니까 이제 뼈에 나사를 받기 네, 때문에 네, 네.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이제 부분 마취를 하게 돼서 마취할 때 약간 따끔한 통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임플란트 수술할 때의 통증은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뺄 때 정도의 통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 이를 뽑을 때. 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기간이나 걸릴까요? 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환자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정보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술 후 뼈와 임플란트가 충분히 결합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2차 수술을 하고 보철물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턱 같은 경우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네. 아래턱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녹았거나 뼈 이식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기다리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나 뼈가 단단하신 분들은 기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시술 후에 환자들 만족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까? 어떤가요? 네, 상실된 치아를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시술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음 몇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니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보철을 했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게 된 경우인데요. 남아있는 치아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 정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1차 수술을 해서 인공 임플란트의 인공 치근 부분, 나사 부분을 심은 사진입니다. 네. 충분한 시간, 뼈가 붙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 기다린 다음에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넣어서 완성한 사진이고요. 네, 네.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그러게요. 네,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초대석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면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이나 혹은 저조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음식으로 또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어와 호두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네. 기분을 관장하는 신경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여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고요. 네.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함유된 항산화제도 우울한 기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